신바람 사연 아파트의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획대로라면 남자친구와 올해 가을에 결혼할 예정이었던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친구와의 이별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지만 무개념인 남자친구의 여동생과 어머니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제 역할을 해주었다면 파혼까지 결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멍청한 남자친구 때문에라고 해야겠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궁합이 안 맞는 것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시청의 공무원이고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결혼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만난 사이는 아니에요. 남자친구에게 처음 만난 순간부터 호감을 느꼈어요. 대화를 나눌수록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인 것을 느껴서 마음에 들었죠. 게다가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편인데 남자친구는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고 본인의 의사표현을 확실히 했거든요. 그런 모습도 참 매력적이었어요. 언젠가 남자친구에게 당신은 내 어떤 점이 좋았냐고 물으니 웃는 게 예쁘고 성품이 착한 것 같았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칭찬도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헤매거리고 있었나 싶어서 곱씹어 볼수록 기분만 나빠지네요. 아무튼요. 그러하게 우리는 금방 서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큰 갈등은 없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서 다른 연인들처럼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러 가는 평범한 연애를 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저와는 달리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자취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는 몇 번 자신의 자취방에 저를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제가 보수적인 성격이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둘이 함께 어디 여행을 가본 적도 없어서 몇 번 남자친구가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사귀던 때에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제안했었어요. 아마도 남자친구는 나이가 있었기 때문일 테죠. 저는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조급했던 것 같아요. 저도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청혼을 싫지 않았고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남자친구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전화에서 저희 부모님이나 성격이나 성향이 다 비슷하다는 점을 들었는데 남자친구의 가족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머니나 아버지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남자친구의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자친구보다 10살 어린 여동생은 막둥이이자 외가와 친가를 모두 포함한 가족 중에서 유일한 딸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가족 모두에게 공주처럼 대접받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근본에서 자랐지만 부침성이 좋으면서 뒤끝이 없으면 화통한 성격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남자친구의 말투에서 여동생을 남편이 얼마나 귀엽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솔직히 좋게 많이 들리지 않았고요. 그러나 오빠가 동생을 예뻐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걸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은 못 되었고 제가 남자친구와 실제로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마주치면 얼마나 마주치겠나 싶어서 별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도착해서 들어가니 어머님이 저희를 반겨주셔서 거실에는 아버님과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앉아 있었어요. 사간 선물을 내려놓자 여동생이 와서 보라고 해서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었다. 처음부터 계속 반말로 계속하던데 윗사람 노릇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초면인데 초면에 거리낌 없이 반말 진행하는 여동생을 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하다 싶더라고. 그러하다고 바로 내게 며느리가 왔는데 딸이 왜 하느냐. 하기 싫으면 하지 말랍니다 라고 했다. 내 남자친구에 대해 오빠한테 가서 얼른 도와드려. 오빠 손님이잖아라고 말하더군요. 빈정거리듯 말하긴 했지만 빈정거린 게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느낀 건 빈정거린 게 아닐지라도 이 사람은 정말 생각이 없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그 사이에 어머님이 식사를 준비해 두셨다며 저희를 부르셨어요. 식탁에 모여 앉았는데 이번에도 여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수저와 젓가락을 놓는데 도왔습니다. 물론 전혀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여동생의 태도가 짜증이 났어요. 이제 정말 준비가 다 되어서 식사를 하려는데 그 여동생이 저에게 물 좀 하면서 컵을 주더라고요. 물론 정수기가 제 뒤에 있기는 했지만 황당했어요. 식사를 시작하면서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듣자 하니 어디 회사를 다니는지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연히 공원을 아들과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절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은 3년차 구급 공무원이었고 저는 회사에서 대리였습니다. 시부모님은 회사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 그런지 무조건 공무원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더군요. 제가 돈은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었는데요. 아들이 공무원이라 며느리는 최소한 사자는 볼 줄 알았다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정말 뭘 모르시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나쁘긴커녕 되려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남편이 될 사람의 가족들을 처음 만난 자리인데 밥이 술술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자리도 불편했고 긴장한 탓도 있었겠지요. 그런 와중에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밥이 입맛에 안 맞는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보통 손님이 와 있으면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의 아닌가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 주신 어머님의 정성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 여동생은 부모님께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냐며 다들 이게 먹을만 하냐고 물으면서 짜증을 내더니 토할 것 같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몇 번이고 간을 다시 보셨고요. 저한테는 괜찮고 맛있는 음식이었지만 딸의 한마디에 안절부절 못하는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어머님이 안쓰러울 지경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다시 거실로 모였습니다. 엄양님께서 주방에서 복숭아를 몇 개 가지고 오시더니 제 앞에 쓱 밀어 놓으셨다고요. 본능적으로 나더러 깎으라는 거구나. 저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저는 원하는 않았지만 어머님께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 사실을 아는 남자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가져다가 자기가 깎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을 살짝 보았더니 표정이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것을 보았지만 그냥 모른 채 했어요. 그러나 복숭아를 깎아 놓는 모습이 남자친구의 여동생 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먼저 드셔보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 깎아 놓으면 낼름 가져다 먹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야가 보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색한 첫 만남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차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서요.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맥주를 마시며 하루를 곱씹어보고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자친구가 오늘 정말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지 않냐며 말했을 때 할 말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당신 여동생이 너무 신경 쓰인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초면부터 반말을 하고 예의도 없다. 당신 집안에서는 얼마나 귀한 딸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지 몰라도 내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라고 느끼는 걸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동생이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런 거야? 우리가 결혼하면 서울에서 따로 살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1년에 몇 번이나 만나겠냐면서 라며 말했습니다. 그냥 넘기라더군요. 우리 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이동수단이 없어서 저희가 내려가는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이나 남자친구에게 전화한 결과 총 6명 중 4명이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곳까지 올 사람이 이동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이유로 맞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이참에 외곽으로 맛있는 밥 한 끼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상견례는 아무래도 양가 어른들이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번에 받은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것도 한 몫이었고요. 남자친구도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기에 그 부분에 있어선 조금의 걱정이나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뚜렷이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를 쳐다봤더니
남자친구가 너는 여기 왜 나왔냐고 한 말이 나왔던데요. 그러자 한단다는 소리가 집에 있어서 심심해 나왔다는 거였어요. 옆에서 어머님이 딱히 먹을 것도 없고 나와서 한 끼 맛있게 먹으라고 데리고 오셨다고 하신 말이야. 음식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전체 테이블 샷을 찍어야 한다며 모든 사람들을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음식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전체에서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자마자 우리 부모님은 현재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다며 최대한 협조해 주셨어요. 정말 놀라웠지만 그 후에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잠시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문한 메인 메뉴가 나왔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이 자리를 비운 채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식사하는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아무 의심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왜 사진을 찍지 않았는데 식사를 하는 거야 라며 어르신들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누구나 정말 예에 바르지 않은 행동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적당히 해라고 말했을 때 여동생은 어떻게 형이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냅다 울어버리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은 넌 왜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먼저 밥 먹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너희 부모님한테 하는 소리가 당신 딸이 마음이 여려서 그렇다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상견례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는데 이건 뭐 개판이었어요. 5분 전이었거든요. 저야말로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신혼집을 비롯한 혼수나 예물 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으셨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된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도 그 내용을 대강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해두는 편이 좋다고 하시기에 먼저 말씀을 꺼낸 거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공무원이면 연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계시나요? 요즘에 공무원의 배우자가 매우 인기가 있다는데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 공무원 이야기를 몇 번이고 하시더라고요. 듣지 못했던 제 어머니께서 공무원도 집을 소유해야겠죠? 하시며 묻으셨고 그때서야 어머님은 나들이 현재 자취를 하는데 자취방의 보증금을 빼면 얼마나 남을 것 같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보증금은 제가 아는 바로는 남자친구가 벌어들여서 저축한 돈인데 시부모님께서 주신 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조급해했던 데다가 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정확히 얼마를 도와줄 수 있는지 단순히 물으셨습니다. 그때 어리숙했던 어머니 곁에서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유학을 가야 한다며 오빠한테 줄 돈이 없다지요. 오빠한테 한다는 소리가 장가가고 싶으면 오빠 능력으로 가라고 하셔야 합니다. 자기 몫을 탐내지 말고 어머니와 아버님도 자기 딸이 아직 어려워서 도와주시려면 빈접사를 통해 표현하시는 게 좋다더군요. 처음부터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진 않았지만 면전에서 거절당한 우리 부모님은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로는 제대로 된 대화가 오가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목으로 넘어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슬슬 일어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차장에 있었는데 차 좀 빼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우리 부모님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우리 부모님께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하시고는 남자친구의 뒤를 따라 나가셨어요. 순간 당황하며 그런 볼일 없는 상황에서 저를 조건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저번에 자기 집에 와서 밥 먹고 갔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사는 게 맞다며 돈을 내기로 했지만 알겠다고 했다가 제가 시키지 않은 메뉴가 가격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집에 가져갈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포장 주문을 했던 거였어요. 이것까지는 제가 사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남자친구 여동생이 제 산 것까지 추가로 하게 되어 버렸어요. 자리타 망쳤다고 생각하던 마당이었는데 제가 어디선가 가서 먹을 것까지 사주나요? 저는 그건 빼고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뒤에서 나오던 여자가 계산할 거라고 했는데 곧이어 뒤에서 느릿느릿 걸어오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앙칼진 목소리로 제 뒤통수에 내리쳤어요. 어머님은 무슨 일이냐고 불이 나게 쫓아가셨고 여동생이 밖에서 엉엉 울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님이 전화를 하신 것인지 어떻게 상황을 파악한 남자친구가 냉소적으로 나와서 음식을 계산했고
저에게 왜 이렇게 윗사람이 옹졸하게 구냐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 동생 얌체 같은 건 나 어떻게 해보라고 한마디 하니까 내가 어리고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 이라고 말했어요. 거라며 저기로 적당히 하랍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결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라 하셨고 이미 주변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결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혼을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가 무엇을 생각할지, 욕을 할지, 비웃을지 가늠조차 안 되더라고요. 결국 친한 친구 2명에게 고민 상담도 할 겸 유명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 말이 딱일 거라고요. 카페에 앉아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데 누가 제 어깨를 아플 만큼 탁신. 해당 상황 속에서 사용된 문장들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다시 한국어로 명확히 작성해 보겠습니다. 내가 친구의 남자친구를 우연히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이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다. 오히려 길에서 마주쳤을 때도 인사조차 아니하는 듯 어색한 분위기였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전 할 일이 있어서 일담을 나누면서 남자친구의 여동생도 함께 있었다. 적당히 인사를 나눈 뒤 여동생은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일반적으로는 친구가 있는 경우 뭔가를 사양해야 하지만 그녀는 우리 옆에 앉았다. 카페에는 다른 자리가 많았지만 내가 그곳을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다. 친구들과 만난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여 남자친구의 여동생에게 신경을 끌 필요가 없었기에 최대한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여동생은 계속해서 저희 테이블을 기웃거리면서 커피도 비싼 것만 마신다는데 메뉴도 왜 3사람인데 뭐하러 4개를 시켰느냐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며 간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언니가 얼마나 벌고 이런 사치를 부리냐며 아껴 살아야 한다고 하며 상견례 날 자기가 너무 황당했다며 어머님이 제게 많이 실망하셨다고 말했어요. 결국 들어주지 않은 젓가 한마디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아가씨 때문에 계속 나와 제 친구들의 대화가 끊기고 있는 걸 모르겠냐고. 가족 얘기는 둘이 있을 때에도 늦지 않을 것 같다며 이야기했고 지금은 제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으며 아가씨는 아가씨의 일을 볼 테니까 나보리를 잘 챙겼으면 집에 가라고 했어요. 남자친구의 여동생도 그제서야 조금 당황했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자기에게는 나름 시누이 역할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가까스로 여동생을 무시하고 다시 친구들과 대화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남자친구 여동생이 저와 제 친구들을 실컷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한번 쳐다보고 심심풀이하며 귓속말하더니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제가 신우한테 얘야, 너 좀 봐 하며 잠깐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저를 쳐다보면서 자기에게 하는 말이냐고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로 말하던 중에 말이야, 내가 내 친구들에게 볼 일이 있겠느냐고 싸대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카페 밖으로 나오자 나는 여동생을 옆 골목으로 데려가 도대체 왜 그러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여동생은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여전히 빳빳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싸가지 없고 개념 없이 행동하는 여자는 본 적이 없어. 결혼을 엎을 때 없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해야겠다 싶어 너. 내가 왜 그런지 웃음냐며 한번 말해보라고 쏟아부었어. 그러자 여동생은 자기 오빠에게 전화하겠다며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손을 덜덜 떨면서 말했어. 내 오빠, 나한테 장가 못 온다면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살라 했습니다. 니네 집에서만 귀한 딸인데 밖에서 너 같은 사람이 넓게 퍼져 있다고 여기게 하지 말라고. 오빠만이 아니었으면 벌써 내게 한 대 치고도 남았다고 했는데 발이 힘이 풀린 건지 엉덩이에 주저앉고 훌쩍거리고 있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랄하게 욕하고 남은 채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내 눈치를 살피던 친구들이 다음에 또 모일까 하면서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고 쉴까 했더니 핸드폰이 미철없게 울리고 있었어요. 보니까 남자친구가 이미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던 상황이었어요. 어느 정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어서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미 알 것 같았어요. 마음이 느긋해지더군요.
천천히 전화를 받았더니 남자친구가 다짜고짜 큰 소리로 도대체 애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냐며 화를 냈었어요. 시치미를 뚝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남자친구가 여동생으로 붙어서 들었다며 제가 한 말들을 줄줄이 나열하더군요. 그게 왜 문제냐고 물으니까 아무리 애가 정신이 없어도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할 필요가 있었냐고 말했어요. 애가 바보나 멍청이는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말해주면 다 알아듣는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싶다면 너랑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저절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일단은 이것은 제가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자신의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군요. 남자친구에게 사과하고 뭐고 할 필요도 없다고 결혼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돈도 조금밖에 못 벌지만 그래도 당신과 결혼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당신이 논리적이고 경우가 바르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사람을 볼 때 단단히 잘못 받들어지는 개념 없는 사람은 딱 싫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로도 싫고 가족으로 연결되는 것은 더 싫다고 생각해요. 남자친구는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한 번만 숙이고 들어와서 제게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LPARAM 그러면 서로 살면서 점차 포리지트 결에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고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봐도 서로의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결국 내 뜻대로 헤어지게 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이런저런 이유보다는 이미 정이 떨어져서 그랬었죠. 그래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파혼하게 됐고 지금은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한 상황이에요. 주변에 파혼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이 제 예상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게 욕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을까 두려웠지만 오히려 이혼 대신 파혼이 났다며 용기 있는 선택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답니다. 지금은 파혼 후로 2주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가끔씩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한 번은 만약 그가 그렇게 바란다면 두 번째로 다시 여동생은 보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단지 당분간은 미래를 바라보며 열심히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